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234회. 아니야, 이거 회차가 잘못됐구나. 번회. 연초 번회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도록 이 침묵을 지키다가 제가 드디어 나들이를 나와서 녹음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 기다려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은 아날람이 녹음을 시작한 이래 최대 인원, 저를 비롯한 5인 체제, 방역을 거스르는 방역을 거스르며 이렇게 녹음의 의지를 불태우며 나왔다. 자, 일단 소개를 드리면, 안녕하십니까, 두둥실님. 안녕하세요, 두둥실입니다. 네, 두둥실님은 이제 제주에서의 삶을 접으시고 서울에서 땅을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땅을 잡고 지금 서울 아니죠? 수도권이라고 하셔야죠. 수도권. 네. 수도권이죠. 네. 서울이 너무 요즘 서울보다 낫대요. 수도권이. 너무 비싸서. 네. 조용히 해 너는. 자,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박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 박사님은 뭐 별로 변함이 없죠? 저 살 많이 뺐습니다. 맞아요. 얼굴이 조그매져서 티모시 살라메 같아. 저 요즘 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다기리조 대신에 티모시 살라메로 밀고 있습니다. 티모시 살라메 적인 어떤 그런 찰나에. 네, 그렇죠. 아주 스쳐 지나가는 뭔가가 있죠. 아주 스쳐 지나가는 정말 진짜. 그리고 그 모습을 0.1초의 찰나를 발견한 모든 지인들이 공통적인 반응 되게 불쾌해요. 그죠, 불쾌하죠. 그게 불쾌한 골짜기가 이런 거거든. 요게 개소리라고 무시하려고 했는데 보이네? 왜 불쾌하지? 그 인터넷에 유명한 그거 짤 하나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닮긴 했는데 X같이 닮았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소희 닮은 고양이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한 골짜기가, 제가 그 박 박사님과 술을 먹다가 살짝 그 듄에서 그 젠다이아가 꿈에 나타날 때 화들짝 놀라는 티모시 살라메의 어떤 그거 같은 그 느낌이 나와요. 그게 그 박진영, 우리가 사모하는 그 박진영 씨 JYP가 그 누구야, 디카프리오 닮았다라고 할 때 그 느낌 비슷한. 확 오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들으시는 분. 아니야, 근데 그거보단 좀 더 싱크가 있는 거예요. 10원어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한 10원. 이 얘기를 하면 요즘에 다들 즐거워해서 다 즐겨하고 있습니다. 어떤 티모시 살라메, 가장 핫한 배우에게 어떤 그런 이게 다 늙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자,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한수성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수성님은 저기 그 공부가 너무 힘드셔서 이렇게 삶이 너무 힘드시다가 나들이를 나오셨어요. 강남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고 했더니 너 그럼 와라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강남에서 여기 너무 먼데. 그렇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일단 서울에 오는 것 자체가 너무 먼 인간이어서. 그렇긴 하죠. 아니, 다크서클이 되게 진해지셨어요. 이 그동안 공부에 그냥 치이고 공부에 묻혀서 최근에는 또 듣도 보도 못한 저한테 영어로 된 수학 문제를 푸신다고. 네.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수학을 다시 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수학이 다시 발목을 잡는 영원한 문과의 슬픔.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 더, 이제 새로운 분을 제가 한번 모셨어요. 사실 이분은 원래 예정 없이 길을 가다가 제가 잡아왔습니다. 네. 왜냐면 이분이 얘기해 줄 건, 이분이 특화된 게 있어요. 우리 박 박사님이 연예계, 특히 아이돌계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또 기자처럼 얘기해 주신다면, 이분은 이제 한국 영화계, 헐리우드 영화계, 남미 영화계, 넷플릭스 본사의 분위기, 디즈니 플러스 내부의 어떤 분위기 감지, 이런 거에 통달하신 분, 내부자 얘기를 해주시러 오신 분이 계셔서 철저한 익명으로 이 성산동에서 헬스를 하고 계시는 윤 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긴장하고 계세요? 오늘 긴장하고 있는 윤 관장입니다. 네. 오늘 3대 500 치고 오셔가지고 좀 힘드십니다, 오늘. 이게 내부자로 오셔서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저희가 그 왜 증인 보호 이런 건 못 드리고 만약에 고소 들어오면 바로 토스하는 거 알죠? 이제 정확하게는 내부자를 어깨 너머로 구경한 내부자이고 싶은 윤 관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 관장님의 많은 활약을 기대하면서 오늘 그 연초에 오랜만에 아날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그 작은 웹들을 하나 찍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피로도가 너무 심해서
제가 사실 안 나왔어요. 그때 거의 겨울에 크리스마스 설날 근처로 해서 한 달을 집 밖에 나온 적이 안 와가지고 한 달 만에 제가 박 박사 집에 놀러 가려고 전철 타러 나왔을 때 살짝 공황 올 뻔했거든요. 너무 낯선 거. 이런 느낌은 군대에서 제대할 때 느낌 있잖아요. 제가 군대를 강원도에 있었다 보니까 서울에 와서 지하철 처음 탈 때 그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그 위화감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근데 그거를 오랜만에 느꼈어 내가. 그 어질어질한 느낌이 있죠. 맞아요. 그 어질어질하고 사람이 되게 빠르게 걸어가는 거야. 나는 막 어디로 갈지 좀 잠깐 당황한데 제가 잠깐 그랬는데 어쨌든 그걸 극복하고 이렇게 녹음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시는 동안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댓글이나 메일로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게 막 뭔가 한계에 부딪혔냐. 아니 뭐 그 한계라면 한계지. 체력적 한계에 부딪히. 그러고 보니 그때 저희 녹음하고 그거 안 나간 것도 있죠. 그걸 이제 다음 주에 내려고요. 순서가 뒤죽박죽인데 그 한 달 동안 그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저희가 녹음 하나 한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걸 하자마자 이 시국에 그쵸. 유럽 여행을 갔다 왔고 갔다 와서 제주도를 또 정리하고 다 정리한 건 아니고 저는 잠시 임시로 지금 서울 와 있는 건데 와가지고 그 많은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이 대표님께서는 칩거에 네. 엄밀히 얘기하면 두둥실님은 이제 정리하고 올라오신 게 아니라 서울로 비즈니스를 확장하신 거죠. 외유. 그죠. 서울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진출을 하려고. 네, 그리스 갔다 오셨잖아요. 그리스랑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요즘 핫한 동네를 갔다 오셨군요. 네, 핫한 데를 제가 찾아가는 능력이 있어서. 다음 주에 방송 들으시면 재밌겠다. 자, 어쨌든 우리가 원래는 오늘은 이제 연초에 늘 하던 대로 안시상을 수상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안시상에 저희가 수상자를 뽑다가 보니까 이런 말은 좀 웃긴데 해당자가 없습니다. 이게 매년 영화제를나 이렇게 시상식을 하시는 분들의 고뇌를 제가 느꼈어요. 뭐냐면은 왜 우리 옛날에 그러니까 이런 걸 주최하는 입장이 아닐 때는 우리 어릴 때 칸느 영화제 보다 보면 진짜 훌륭한 영화 같다 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보기 별론데 운이 좋았던 거 있죠. 대진운이 작품이 딱 고만고만하니까 상탄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걔가 어쨌든 그역사에 남잖아. 역대 칸느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아카데미상 남는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 그때는 그냥 우리가 욕했는데 저게 무슨 작품상 이랬는데 그걸 뽑으시는 분들의 고역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해당자가 없고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해당자가 없는 게 좀 맥락이 좀 다른 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안시상 꼽을 때 한국 콘텐츠 중심으로 뽑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정도 퀄리티로 만들었단 말이야 대단해 하고 이제 뽑아줬는데 요즘은 이제 작년에 우리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DP가 터지는 걸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는 상향 평준화가 돼서 이제 야 이렇게 잘 만들었네라는 거는 기본이야. 그런 걸 가지고 상 주는 거는 사실 좀 누가 삼시세끼 밥 먹는 게 한 끼 더 먹었다 정도 수준의 차이 정도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그걸 갖고 이렇게 상을 주는 거는 이렇게 이렇다 하는 건 그냥 오히려 그냥 우리가 인상 깊었던 컨텐츠에 대해서 작년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하는 방식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그렇습니다. 변명이 길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 시국에 영화가 제작이 안 됐고 그리고 한 2년 정도 대작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는 이제 한국 관객 맥시멈이 몇백만이다, 300만 이상이 들기가 쉽지 않은 걸로 데이터를 이제 투자사들이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내부자 역시 굉장히 전문가답죠. 네. 저도 어디선가 주워 들은 거라 이제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헬스 손님들에게 들은 거군요. 네, 저희 헬스 손님들 중에 PD님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BEP가 손익분기점이 300만 이상이 되는 영화들은 개봉을 안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100억이면 100억에 1년치 2년치 이자를 내면서까지도 이제 개봉을 안 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자 내면서 버티고 있다고요? 그렇죠. 투자금을 썼기 때문에 이게 이미 기집행한 금액에 대한 이자가 계속 나가는데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혹시 거기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만약에 CJ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인가? 본인 자금으로 한 몇백억의 영화를 찍고 이거를 수익을 안 내도 버틸 수 있지만 작은 회사들은 그걸 못 버티는 회사들은 이제 넷플릭스에 싸게 팔거나 그런 현상이 바로 그래서 어정쩡하게 개봉한 듯 안 한 듯 하고 OTT로 바로 넘어가고 이런 영화도 몇 개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냉정하게는 좋지 않은 작품들 위주로 잘 팔릴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아무리 시사를 하고 평가가 썩 좋지 않을 때 제작사 입장에서도 내고를 하고 싶거든요. 싸게라도 본전을 찾아야 되고 지금 개봉하면 망하고 나중에 밀려있는 대작들이랑 붙었을 때는 더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영화들이 주로 이제 오픈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이유로 이제 좋은 작품을 뽑기가 좀 더 까다로운 재작년인가요? 모모의 시간 같은 그런 영화들 같은 것들이 이제 OTT로 직행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 이겠죠? 이제
그냥 제목 말하면 안 되나요? 사냥의 시간인가? 사냥의 시간이 아마 그 첫 스타트였었고 그것도 있었죠. 그 공유랑 박보검 나왔던 것도 그냥 그건 개봉했었어요. 개봉 안 하고 바로 절로 간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빙인가로? 개봉과 OTT를 동시에 공개한 걸로. 그 안드로이드였나? 네네 맞아요. 건축결혼 감독님. 네. 그거 하잖아요. 내부 시사에서 평점 매기잖아요. 네. 점수가 높게 나오면 우리는 이자 내고 버틴다. 1000만을 노린다. 이렇게 확률이 높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사냥의 시간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특히 배우분들 좋아하고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네네. 내부 시사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서. 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투자사가 제일 신뢰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모니터 요원들이 있어요. 알바. 일반인 관객들인데 이런 이제 점수를 좀 매겨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 몇백 명 불러놓고 하고 그 한 번 평가하는데 돈이 1억 가까이 들어간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들기 때문에 이제 죄송합니다. 시사회 1회 비용이 아니라 시사회라는 이벤트 전체에 할당된 비용이라고 합니다. 착각이 있었습니다. 잘 힘 세신 감독님들은 본인 편집본으로 그 점수 한번 매겨달라. 나는 내 버전이 마음에 든다. 회사는 회사 버전이 마음에 든다. 이럴 때는 이제 힘 있는 감독님들은 그 돈 내가 내면 될 거 아니야. 실제로 내지는 않으실 테지만 그 정도는 낼 수 있어. 이렇게 지르시는 감독님들은 한 번 더 테스트를 하고 하는 게 있고 그런 으름장을 논다고요? 아직도 그런 시대가 뭐 봉준호 감독님이 이제 테스트 하려면 10번이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고 뭐 4점이 넘으면 장르마다 다른데 만점이 몇 점이에요? 5점인가? 5점인데 뭐 4.5점 넘으면 이제 처음 보는 점수라고 하고요. 그럼 모니터 저 궁금한 게 모니터가 점수만으로 하는 건 너무 돈 들이는 대비가 없으니까 뭐 적거나 할 거 아니에요? 디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평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질문들을 회사나 투자사가 제작사나 투자사가 원하는 질문을 추가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장르별로 점수 커트라인 점수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액션이다 이러면 조금 낮아도 괜찮아. 액션 보러 온 사람도 있으니까 뭐 이런 식이고 뭐 이제 드라마다 이러면 인기가 좀 좋은 장르는 점수가 좀 낮고 인기가 좀 없는 장르는 점수가 높은데 그거를 이제 통과를 못한 거를 내부자들끼리 알면 예를 들어서 롯데에서 평가를 했는데 너무 안 좋다. 근데 넷플릭스에서 이거 100억짜리인데 105억에 산다고 하는데 팔까? 이러면 팔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 없는 영화들이 개봉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뭐지 저기 하수구 처리장이다.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만. 그 넷플릭스 자체 분위기도 좀 변하고 있지 않나? 한때는 어쨌든 많이 긁어 모은다 해서 이제는 맞습니다. 좀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 OTT 입장에서는 사실은 컨텐츠 양의 확보가 일단은 중요하고 매대에 뭐가 많이 올라와 있는 기분이 들어야 마트 같이. 우리 좀 이따 얘기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양으로만 따지면은 와차가 넷플릭스는 사실 편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이게 이상하게 그 유튜브처럼 알고리즘을 너무 집요하게 따져서 너무 나오는 영화만 계속 나오게 돼. 그러니까 너무 알고리즘이 좋아서 그런 건지. 저 그래서 유튜브 볼 때도 일부러 관심 없는 거 한 번씩 클릭해요. 자꾸 뭐 걸그룹 한 번 보면 걸그룹만 계속 돌고 헬스 한 번 보면 헬스만 계속 돌고 이래서 이게 무지한 인간의 착각인 게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걸 놓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마저 알고리즘에 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관심 없구나. 페이크구나 또 알아보는군요. 어쨌든 그래서 작년 한국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특히 화제가 되는 건 없고 영화는 특히 없고 그나마 이제 있었던 거는 원래 이제 작년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이제 그 다시 보니 선녀 시리즈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백두산을 보고 이게 순서가 있어. 백두산, 그 반도, 그리고 다만악. 그래서 근데 거기까지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뒤로 계속 줄줄이 모두가 다 앞에 거를 계속 선녀로 만들면서 그래서 그치. 이걸 여기서 끊어서 이 사람들 보고 선녀라고 하는 건 또 이게 아닌 거야. 뒤에 예의가 아닌 거라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그리고 요즘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시대가 변해서 우리가 고수하는 기준이라는 게 이제 좀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솔직히 좀 많이 들긴 해요. 요즘 들어서. 그죠. 그 특히 뭐 오징어 게임이든 DP든 보면서 물론 뭐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려고 작정을 하면 뭐 세상 우주명작도 뭐 지적질은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그거 제가 따르콥스키 영화 한 편 대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거를 떠나서 약간 우리 딴에는 나름 보편적인 기준, 그 보편적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약간 좀 영화에 관심이 있고 좀 많이 봤다 하는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한다 생각하는데 그 기준조차도 이제는 약간 개념이 많이 바뀌는 시대인 것 같아가지고 요즘 생각이 많아지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화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볼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가 이상하게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감독님들이 갖고 계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 이전에 존경했던 감독님들도 출신 배경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자라온 세계가 있으니까 그 세계 안에서 우리 그 영화 안에 자기가 인식한 세계를 녹이는 건데 이제 그게 세대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70년대생 80년대생까지 이제 올라온단 말이야, 감독들이. 그럼 이제 그들이 지금 우리 MZ세대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는 것처럼 세계, 그 사람들이 자란 세계가 그 사람들이 인식한 세계가 다르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마치 그 뭐랄까 이런 식으로 세계를 인식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랄까 고답적으로 굴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전에 인식하는 방식이 너무 훌륭하고 옳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식하지 않아라고 하면서 이거에 되게 짜게 점수를 주거나 그걸 이해하려는 시도를 안 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나귀 발타자를 모르고 자란 세대가 이렇게 아니 그 50년대도 마찬가지인 게 저기 뭐야 그 프랑스의 누벨바그를 예로 들면 르네 클레망 형이 늙어서 그 금지된 장난 만들던 그 형이 다 늙었는데 젊은 애들이 고다르 같은 애들이 영화 이렇게 캔들로 막 휘두르면서 다니니까 얼마나 속 터졌겠어요. 이게 영화가 이렇게 찍는 게 아닌데 이렇게 포커스 딱 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느낌으로 시대가 변하고 있고 지금 제가 보기엔 OTT가 특히 이상하게 시장을 열어줘가지고 편수가 많아지면서 확대되는 어떤 그런 풍요 속에서 어떤 그런 뭔가 약진, 뭐 후퇴 이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이제 까는 걸로 들릴까 봐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사실은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죠. 그 물리적인 길이의 확장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큰 변화인데 이제 이걸 갖다가 잘못 얘기하면은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들릴 것 같아가지고 말을 좀 조심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전적인 예술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뭘 자꾸 접근을 해가지고 이게 기단이다 따지는 거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그건 그거고 이건 또 다른 의미가 또 좀 확충이 되는 지점들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이게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다 들어왔어요. 훌루랑 아마존 프라임 들어왔나요? 아직 안 들어왔죠. 아마존 프라임 들어오지 않아. 나 봤던 것 같은데 들어왔어요. HBO Max는 이제 뭐 오픈한다 그러고. HBO Max 뭐 연기 들어오는 건 확정인데 오픈은 연기됐다 뭐 이렇게 들긴 했습니다. 그럼 이제 훌루 말고는 거의 다 들어왔는데. 훌루는 제가 알기로 디즈니 자회사라서. 아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훌루 콘텐츠들이 제가 알기로 왓챠에서 수입하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지 그 우리 노멀 피플 그렇죠. 네, 노멀 피플이 훌루 오리지널 콘텐츠였죠. 훌루는 뭐 티빙에서도 수입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아직은 그게 없는 것 같고. 어쨌든 OTT가 확대되면서 편수도 늘고 OTT로 직행하는 콘텐츠 그리고 주변에서도 저기 뭐냐면 들려요. 나 이번에 넷플릭스랑 뭐 했다. 찍을 것 같다. 찍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종 들리고 실제로 옛날에는 영화계나 드라마계라는 그런 외길의 어떤 그 시나리오계에서 좀 더 다양한 방법론으로 게다가 이게 글로벌이다 보니까 뭐 들리는 얘기 요거는 이제 우리 윤 관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엔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는 확실히 원하는 그 해당 트렌드가 있다면 예를 들어 스릴러가 유행한다, 뭐 로코가 유행한다 이러면 업계가 요구하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이게 글로벌화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그렇게 어떤 업계에서 예를 들어 뭐 야 감독 입봉하고 싶으면 로코 써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거보다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그 보통 한드라고 하는 게 16부작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작가의 입장에서 16부를 이 구조를 잘 짜서 이제 늘어지는 부분 없이 쓰기에는 좋은 분량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방송국에서 16부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제 광고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6부 중에 1부에서 4부에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충성도가 생기면 5부부터 16부까지는 이제 시간 끌기를 하는 식으로 광고 수익을 얻었는데 이 외국 같은 경우는 작품을 잘 만들어서 이 영어권 시장이 크니까 우리는 잘 만들어서 많이 팔면 돼. 이런 기준으로는 한 8부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6부에서 10부 사이로도 가지만 그런 기준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저는 16부가 굉장히 불리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천재 작가님들이 이제 김치 싸대기 뭐 그런 것으로 16부 동안 정신없이 이제 그리던 이제 탑티어 작가님들이 좀 배출된 것이 저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K드라마의 시초가 되긴 했는데 이런 식의 제작 간행들은 한 4부 정도 쓰고 촬영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5부부터 16부까지는 작가님 머릿속에만 있고 이제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 뒷내용을 모르고 그냥 찍게 되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 게시판에 댓글을 보면서 제작을 하는 방식에 이제 노동력을 갈아 넣으면서 이제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변형될 수 있는 구조에서 8부 이러면은 8부를 모두 다 써놓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걸로 바뀌면서 제가 그동안 그토록 원했던 사전 제작이라는 게 이제 네. 그렇게 되면서 야심찬 예술가들이 이제 모든 걸 세팅해놓고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것으로 가겠다. 이것도 가능해졌고 그리고 비주류 장르가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우리 지금 학교는 거야? 좀비 이런 거 한국 드라마에선 거의 뭐 힘들었죠. 그래서 뭐 국민 드라마가 아니어도 충분히 이제 BP를 넘길 수 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이 소수 팬들만 봐줘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 비주류 장르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한국에서 로코 아니면 안 돼. 아 나는 장르 드라마가 좋은데 하시는 분들도 이제 OTT에서 좀 본인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바로 오기 전에 제가 들었던 이제 잡음이라기보다는 한탄이 뭐냐면 방송국 정규 공중파의 드라마 시장이 고사하다 보니까 드라마를 이렇게 의뢰를 하러 가면 보통 옛날에는 이제 방송이 오퍼를 주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오퍼가 아니라 이런 거니까 자리를 줄 테니 써오면서 네가 광고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제작비를 물어와. 공중파는 일단 그랬대요. 네. 근데 처음에 이 말 들으면 좀 일반인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럴 거면 내가 하지 왜 널 줘 이러는데 사실 또 널 줄 수밖에 없어. 틀 데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파를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그런 힘인데 공중파에서 하여튼 그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내가 구해야 되고 좋은 대본도 구해야 되고. 근데 이 방식이었는데 이제 CJ에서 했던 TVN 쪽에서 했던 방식은 일정 금액을 주는데 이 금액을 넘기면 네가 이건 알아서 막던가 말던가 해라. 예를 들어 뭐 16부에 내가 100억 줄 테니까 근데 하다 보면 늘 수도 있고 갑자기 너무 엄청난 대배우가 와서 로다주가 주연한다 그래서 금액이 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100억을 일시불로 썼겠네요. 그렇죠. 그럼 뒤에 이제 제작비 어떻게 해. 근데 이거는 그렇다면 이제 그 리스크를 걸고 이제 이 부분은 거의 들리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CJ가 그 부분에서 내가 책임을 안 질 테니까 너는 납품만 해라라는 식. 이게 방식이 달랐다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그 방송국의 PD님들, 그러니까 감독을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이제 예산도 관리하시고 연출도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작되기 전에 이제 작품 선택도 하시기 때문에 영화로 치면 감독이자 제작자이자 이제 투자자가 되기 때문에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계셨고 이제 그분의 취향에 맞는 드라마가 나왔다고 해도 사실은 이제 뭐 크게 틀리지 않고 대단한 권력을 가진 위치였는데 그런 구조에서는 이제 CP 그 PD님들이 위에 분들이 그 밑에 PD한테 이거 찍어 하면 찍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PD 감독님들 PD들이 이제 외주 제작사로 가서 내가 이런 거 좋아하니까 만들어 와 이렇게 하고 만들어 오면 내가 이거 9시에 틀어줄게. 이게 한 절반 정도는 가능했던 시절이었는데 CJ도 이 구조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고 왜냐하면 CJ도 TVN과 OCN을 지금 OCN이 없어졌나요? 아니 있습니다. 있을걸요? 없어진다는 소문이 있긴 한데 그거 계속 나왔었어요. 온게임넷과 함께. 네. 그래서 온게임넷은 없어. 있긴 있어요. OGN이. 아 그런가? 네. 근데 TVN이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이제 CJ PD님들이 방송국보다 더 힘이 센 이제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계셨고 그 OTT가 오면서 많이 흔들리게 된 거죠. OTT는 뭐 이제 10개 틀어도 되고 하나 틀어도 되는데 한국 시장에는 많이 틀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그 16부작 그 급하게 하루에 많은 분량을 찍어야 되는 감독님들보다는 많이 안 찍어도 되니까 퀄리티를 좀 높여서 찍는 감독을 원하게 되고 영화 쪽 인력이 흡수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CJ도 돈을 주고 찍어와 이런 구조보다는 공중파랑 다름없는 절대 권력자셨고 제 입장에서는 PD님들 대단하신 분들 마지막 꼭 그런 식으로 금마무리가 되네요. 훌륭하신 분들이지. 굉장히 존경하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장이고 작년에 그래서 영화는 크게 사실 진짜 인상 깊은 게 없었어요. 한국 영화가. 뭐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보긴 세자매도 있고 나름 이런저런 화제된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작품들이 후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작품들은 한국 영화에선 이 정도는 이제 볼 수 있다라는 의미고 저는 오히려 이제 드라마는 좀 얘기를 드라마가 확실히 좀 여러 지형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 남들도 얘기한 DP나 오징어 게임은 이제 또 좀 저번에도 한번 했고 좀 곁다리로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고 하니까 그거 말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 의견을 취합해서 일종의 시상이라면 시상인데 인상 깊었던 작품을 꼽아보자면 다 인상 깊었지만 일단은 이제 JTBC 드라마 괴물이 JTBC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그 방향성의 일종의 하나의 결과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JTBC가 그동안 좀
약간 올드 패션드하긴 했었어도 기본적으로 시나리오가 되게 탄탄한 작품을 항상 골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보다 보면 약간 올드 패션드한 거야. 약간 그런 작품들이 좀 있었어요. 3, 40대 여성 그 시청자가 타겟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 괴물이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스릴러의 완성이라는 게 올드보이와 살인의 추억이 쏘아올리고 추격자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완성해낸 한국적인 스릴러. 이 스릴러라는 게 시나리오가 참 탄탄하고 연출도 좋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드라마에서 구축되는 것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괴물만큼 이제 완성도가 특히 끝까지 보통 이제 한국 드라마가 중요한 게 끝까지 가면서 이제 보통 이제 외국 드라마도 그렇죠. 이렇게 흐름을 잃잖아요. 이게 늘리다 보니까 이 회차를 만들려다 근데 끝까지 정말 좋았고 연기자분들의 합도 좋았고 대본도 좋았고 정말로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거 다 보고 나서 너무 작품이 진짜 훌륭했는데 이 작품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2004년이었나요? 올드보이를 봤을 때 그 파괴력 있잖아. 시장에 주는 파괴력이냐라고 하면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완성도는 되게 높아. 그게 시청률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사실 저는 못 봐서. 사실 시청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은데 보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저도 보게 된 계기가 너무 완성도가 높다고 사람들이 이거 미쳤다고 막 하면서 막 해가지고 뒤늦게 따라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16부작이었나요? 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완성도가 좋았고 진짜 그 호흡이 끝까지 잃지 않았고 이게 좋았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괴물이 제 생각엔 작년에 근데 그래서 이제 괴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퀄이 나왔는데 옛날 같으면 진짜 막 신나가지고 와 한국에 드디어 엄청난 거 나왔어. 한국에 거의 뭐 마인드헌터 같은 거 나왔어. 이렇게 막 덜덜 떨 뻔했는데 나조차도 이제 그래 이제 한국은 이 정도는 좀 잘 만드는 사람 오면 이 정도는 뺏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저는 못 보았는데 그 어제 통화를 하다가 이 대표님이랑 이 얘기가 나와서 근데 뭐 제가 어제 또 뭐 하던 중이라서 다 보진 못했고 근데 그 얘기를 할 때쯤 제가 넷플릭스를 딱 들어가 봤을 때 메인 페이지에 괴물이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비스가 시작했나 봐요 넷플릭스에서.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어느 정도 반응이 있었고 잘 만들어졌다라고 치면 이게 넷플릭스 오픈이 돼서 월드와이드 오픈됐을 때도 과연 저기 지금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것처럼은 아니라도 어떤 어느 정도의 반응을 일으킬 만한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아니면 이게 오리지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묻혀지는 그런 거가 될 것 같은 건지. 근데 이게 너무 사실 마인드헌터 같은 거예요. 마인드헌터도 사실 데이비 핀처가 찍었다고 하고 작품이 너무 완성도 높지만 사실 넷플릭스를 보는 일반 시청자 글로벌 상에서 마인드헌터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잠깐 그때만 피크 좀 치고는 거의 뭐 이렇게 좀 조용해졌죠. 보는 사람만 보고. 막 이렇게 지금도 왜 뭐 N회차 관람한다는 무슨 뭐 사랑의 불시착이나 나의 아저씨 같이 그런 드라마라고 보긴 왜냐면 이게 너무 매니악해. 그러니까 그런 스릴러 연쇄살인범을 잡는 스릴러라는 게 그런 것도 있고 다크하고 그 컨텐츠를 공개하는 타이밍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OTT 중심으로 산업이 개편이 되면서 이게 OTT 자체가 음원 시장이랑 똑같아졌어요. 네. 그래서 화제성, 기대감 요게 초반 순위를 가르고 그 이후에 유지력을 봐야 퀄리티와 진짜 흥행을 알 수 있다. 이거 딱 음원 시장 우리 옛날에 얘기했던 딱 그거잖아요. 또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우리 또 성적층 분들께서 OTT 순위에도 들러붙어가지고 그걸 또 분석하고 있어요.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뭐 몇 개국에서 1위에서 몇 점이고 뭐 이거 얼마나 유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에 음원 시장도 30초 컷 해가지고 앞에 훅 때려박는 방식. 근데 제목, 포스터 딱 그 갖다 썸네일 갖다 대면 나오는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기대감만 끌어내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양상으로 근데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러다 조만간 역주행도 나오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건 거야. 괴물 같은 게 역주행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계기만 있으면 예를 들어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는다던가 뭐 그러니까 그런 약간 이게 그러니까 저는 자꾸 작품보다 그런 양상들이 변화가 급격하니까 자꾸 그런 양상들이 눈에 들어요. 괴물 아마 제 생각에는 뭐 만약에 괴물이 넷플릭스 기대작이다 뭐 오징어 게임이나 왜 얼마 전에 지금 우리 학교는 개봉하는 날도 막 사람들 대기하고 있잖아요 6시에. 그러니까 그런 식의 화제성이나 그 홍보나 이런 그 기대감 몰이라는 게 좀 됐으면 붐업이 돼 있었으면은 분명히 성적에도 영향을 끼쳤을 거다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이제 괴물 나온 지 한참 된 작품이고 그 아닌 말로 K-드라마 좋은 사람들 어떻게든 볼 사람 다 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마 순위 흔히 말하는 순위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보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아까 이 대표님한테 물어본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꽤 이제는 많이 좌지우지한다 싶은 게 넷플릭스 오리지널.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언제 저기 오픈되고 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뭐 그냥 저희들이 흔히 보는 뭐 이렇게 영화가 상관없는 커뮤니티에도
넷플릭스 앞으로 라인업들 같은 정보들이 이미 다 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과 실제로 작품이 좋은 것과가 또 다른 이제 분리되는 어떤 이미 그 시점도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OTT 시장이 된 게 제가 좀 웃긴 게 다시 한번 돌아왔다는 느낌이 드는 게 옛날 단관 개봉 시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관 개봉 때는 미디어가 적으니까 그걸 안 보면 얘기가 안 됐어. 학교 가서 너 어제 그거 봤어? 채널도 3개밖에 없잖아. 케이블이 없던 시절에. 그러니까 어제 뭐 예를 들어 텔레비전에 환상특급 봤어? 방학 때는 뭐 영화관에 가서 너 그거 봤어? 에이리언 영화 봤어? 이런 식이었어요. 단관 개봉이 뭐예요? 지금은 단관 개봉이 뭐냐면 지금은 MZ 세대는 모르지. 지금 멀티플렉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극장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극장이 1개씩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극장에 만약에 걸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제일 유명했던 게 종로 3가에 있는 피카디리 극장 그리고 단성사 서울극장이 이게 3개가 근데 만약에 지금이야 서울극장에 걸어도 단성사에 걸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됐어요. 내가 먼저 그걸 확보하는 거예요. 극장주가. 저 임권택 감독님 건 내가 먼저 찜했어. 이러면 이제 못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극장주가 일종의 배급사처럼. 네. 그럼 그 단관에서만 그래서 옛날 서편제가 대단했던 게 그 단성사 단관으로 100만을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멀티플렉스로 100만이 아니라. 진짜 라떼 얘기 하나를 더 하자면 이제 로드쇼라는 잡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로드쇼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로드쇼도 뭔지 모르는데. 몰라요? 그 로드쇼가 그 필름을 들고 이제 단관 개봉 이제 헐리우드 이런 데서 이제 동네에서 했다가 전국으로 이렇게 퍼지잖아 필름이. 네. 그걸 로드쇼라고 한 거야. 이렇게 가면서 점점 이렇게 하는. 그래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설명해주면. 그래서 그때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봐야 되는데 우리가 멀티플렉스 시대가 되고 케이블 TV가 늘고 미디어가 많아지니까 관심사가 서로 비슷한 사람 아니면 서로 이제 이렇게 분화가 됐다고 느꼈는데 오히려 요즘 넷플릭스의 그 OTT 오리지널 개봉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 단광 시절 같은 거예요. 그게 안 보면 얘기가 안 되는 느낌인 거야. 왜냐면 보는 건 되게 캐주얼할 수 핸드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 보는 작업이 캐주얼하니까 그걸 굳이 안 볼 이유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히려 예를 들어 옛날이라면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 케이블 TV 생기고 뭐 이렇게 미디어가 많아졌을 때 넷플릭스 그러니까 멀티플렉스가 많아졌을 때 생각하면은 지금 오징어 게임을 안 본 친구와 본 친구가 취향으로 그냥 갈렸어요. 그리고 뭐 아니면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근데 그리고 그때는 왜냐면 보려면 또 수고가 필요하니까 비디오를 빌려보든 뭐 그잖아요. 시간을 맞춰서 본방송. 근데 캐주얼하니까 그래 그렇게 화제야?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옛날 단관 개봉 시절처럼 모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 되게. 그러니까 좋아서 본다가 아니라 일단 보고 나서 얘기한다. 화제성이 있고 보기가 접근성이 편해지니까 오히려 저는 요즘에 영화를 보는 그러니까 넷플릭스 얘기가 되게 옛날 한 30년 전에 영화 보는 분위기 같은 거예요. 영화나 혹시 TV 보는 분위기. 그래서 그거 봤어. 근데 그거 보면 그 작품이 한두 개로 다 수렴이 돼. 근데 이제 기술의 발달로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저는 그 젊은 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오징어 게임 얘기 나왔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안 봤는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 짤로 보거나 아니면 그 유튜브에서 다 정리해 주잖아요. 핵심을 정리해 주고 아니면은 보긴 봤는데 1.25로 봤어요라든지. 진짜 얼마 전에 격투왕 바퀴 1시간짜리 요약 이거 유튜브에서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외국 친구들이랑도 얘기해 봤는데 제일 그걸 많이 느꼈던 게 기생충 상 받고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생충 얘기할 때 어떤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는 자기 주변에 그걸 봤다고 하는 사람 중에 최소 3분의 1은 안 봤다. 하지만 봤다는 얘기에 끼기 위해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게 얘기에 낄 만큼의 정보만 파악한다. 이런 분위기도 크죠. 이제 옛날에는 그게 왜냐면 보기 전에는 말 그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앞으로 감독님들의 목표는 그 1배속으로 보는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네. 1배속으로 보는 드라마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근데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거는 보다가 뭐 그렇게 제 의견이니까 지금 우리 학교는 그것도 보다가 12부작이라서 너무 길어요. 그래서 솔직히 몇 부분은 빨리도 보고 스킵도 좀 하고 이러면서 보긴 봤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 왠지 근데 끝은 봐야 될 것 같고 보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시대가 이렇게 온 시대가 된 거죠. 뭐 세대의 문제라기보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이미 살고 있어서.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러닝타임이 길어지니까 확실히 밀도가 떨어져요. 아무리 잘 만든 넷플릭스나 TV 드라마여도 밀도는 떨어져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근데 그게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제 보통 영화 이런 작품을 만들 때 미덕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 뎁스가 풍성하게 있어서 여러 가지 뉘앙스와 감정의 뎁스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풍성해질수록 좋다라고 보통은 이제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라고 그게 굿이다, 좋은 것이다라고 배웠는데
이게 아니라 요즘에는 확실하게 한 가지 상황과 한 가지 감정에 집중을 하고 그걸 빨리 해결하고 다음 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다 그게 그렇게 보는 거에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1.5배속으로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보다 보니까. 그리고 스킵하며 봐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스킵해 넘어온 그 장면에 있는 정보라는 게 그렇게 막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들이 아닌 건 거야. 그래서 하이라이트 장면 누가 봐도 하이라이트라는 걸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다시 만드는 방식에도 영향을 또 끼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5배속, 2배속으로 본다라는 요 문제가 좀 약간 확실히 미학적으로도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확실히 있다. 선후 관계는 모르겠어. 뭐가 먼저였는지. 그 부분 이제 대신 변명 저랑 아무 상관없지만 그 제작진들의 대신 변명을 하자면 이제 영화는 2시간 찍는데 80번의 촬영을 나가니까 네. 한 번 나가면 1분 30초 정도의 그 편집본만 이제 뽑아 오면 되는데 그쵸, 예. 드라마 같은 경우는 1시간으로 쳤을 때 진짜 바쁘면 5회 그럼 한 번 나가면 12분을 찍어 와야 되고 OTT 같은 경우에는 15회차 정도이기 때문에 한 번 나가면 3분을 뽑아 와야 되니까 영화보다 2배, 3배 빨리 찍어야만 이 스케줄을 완성할 수 있기 그쵸, 때문에 예. 돈 문제도 있기는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스케줄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현장 스태프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회차를 오버하게 되는 이제 정해진 분량을 다 못 찍는 감독들을 굉장히 겁내거든요. 하루 오버되면은 이제 돈이 엄청 많이 깨지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제 드라마 감독님들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 드라마 감독님들은 빨리 찍는 거에 특화되신 분들인 경우가 많고 물론 뭐 나의 아저씨나 좋은 작품들은 그렇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평생을 빨리 찍던 분들이 이제 뭐 한 번 나갔을 때 5분, 6분 찍어오던 분들이 2분만 찍으면 돼라고 했다고 해서 더 깊은 뭔가를 하는 것들이 이제 안 해본 작업들이고 그치. 영화 쪽에 오시던 분들은 빨리 찍는 거를 못 참는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허접하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친구들이 그럼 왜 거지 같은 영화는 나왔냐 그러게 뭐 이러고 넘어가야 되긴 한데 이제 또 만약에 봉준호 감독님이 15회차 나가서 60분을 찍어와라 이랬을 때는 저희가 봤던 봉준호 감독님이 이전 작품들의 퀄리티를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나. 뭐 그건 뭡니까 우리 이창동 감독님의 최근 그 마지막 작품 버닝 그게 거의 100억 가까이 든 영화잖아요. 거기 어디에 100억이 들어간지는 알 수가 없지만 네. 그 노을 장면 매직아웃 장면을 기다려서 맞습니다. 오늘 이것만 하나 찍으면 된다. 오늘 네. 해가 안 뜨네. 내일 오자.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로망은 그건데. 네. 아 그렇죠. 그거죠. 칭찬받을 일이죠. 눈이 안 내리면 내년에 온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끼리는 알지만 컷의 길이가 한 15초 넘어가면 하루 종일 그것만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는 사람들은 15초 만에 지나가기 때문에 뭐 이게 뭐야 이렇게 되니까. 윤관정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역시 환경의 문제 이제 외부 환경의 문제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느끼는 OTT라는 게 되게 큰 기회의 장이 열린 것도 사실이고 산업을 활성화시켰고. 요즘 보면 나 빼고 다 호황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아니야, 나도 보는데 우리 빼고. 우리 빼고, 우리 빼고 다 호황인데. 아니야, 내가 보기엔 그거 다 뻥한 것 같아. 아, 그래. 걔들 다 말로만 지르는 것 같아. 이거 방송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장 가잖아요. 네. 현장 나가면 나 빼고 다 외제차예요. 다 스태프들. 이거는 분명하게 갈립니다. 네. 영화를 하던 분들은 굉장히 힘들고요. 드라마를 하시던 분들은 이제 박 박사님 말이 맞습니다. 조 감독님 같은 경우에 말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월 급여가 1,000만 원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점 있는 AD들. 네. 드림 컴트루. 물론 일이 굉장히 힘들긴 합니다. 하드잡이지. 굉장히 힘들고 이게 이제 보통 제조업으로 치면 이제 굉장히 높은 직급이기 때문에 다른 직군에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조 감독이 그렇게 많이 벌어라고 이제 욕할 건 아닌데. 엄청 전문직이 하드잡이라서. 네, 맞아요. 엄청 힘든 직업이니까. 그런 종류의 것들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옛날에 왕좌의 게임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는데 컨텐츠, 그러니까 영상이라는 게 가성비가 안 나오는 게 컨텐츠 생산 속도를 소비 속도가 못 따라가요. 그렇죠. 죽어도 못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좋아하는 곽튜브가 여행하면서 한 3일 여행해서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하나씩 올린다 그러면 한 3, 4일 여행해가지고 15분짜리 뽑아서 올리잖아요. 네. 근데 그 분이 쓰는 제작비라고 하는 건 여행비하고 자기 컴퓨터 감가상각되는 거 요게 다잖아. 그런데 15분짜리 일단 한 달 하면은 거의 한 1시간 되잖아요. 근데 그 1시간이랑 그게 들어간 제작비랑 사람들이 느끼는 즐거움을 지표로 세웠을 때랑
내가 왕좌의 게임 감독이 됐는데 그날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엉망으로 1시간짜리를 한 1,000억 써가지고 뽑았어 라고 했을 때 이 가성비라는 건 비교가 안 된단 말이지. 마지막 회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걸 보면서 내가 그 반지의 제왕을 이 스태프들이 1년간 아이슬란드니 뉴질랜드니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해서 찍은 이 영상을 스킵해가면서 한 5-6시간 만에 다 보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긴 했었어요. 이 고민이 먼저 나왔던 게 선행됐던 게 한 15년 전쯤이에요. 그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스피커로 음악을 듣는 거야. 젊은 친구들이. 최소 이어폰, 원래 처음에 이어폰 나왔을 때도 그랬거든요. 스피커로 안 듣고 크게 안 듣고 저렇게 듣는다 이거. 근데 이제는 그래도 이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래도 어떤 나름의 그게 있었는데 음질도 많이 보강되고 심지어는 이제는 아예 그냥 공공장소에서 스피커로 음악을 듣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도 많이 좋아져서 스피커 음질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그렇죠. 제가 최근에 드디어 몇 년 만에 핸드폰을 바꿨는데 음질이 진짜 뭐 거의 뭐 천냥지차로 바뀌었더라고요. 그치. 음질이 너무 좋더라고. 근데 그때는 진짜 알잖아요. 핸드폰 음질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근데 그걸 음악을 듣는데 그걸 보면서 옛날 또 꼰대 형들이 저렇게 음악을 듣는데 내가 무슨 좋은 악기를 사가지고 좋은 스튜디오에서 뭐 음악을 할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그때 이제 개탄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실제로 음악 제작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음압을 굉장히 높인다든가 악기 선택을 한다든가. 음압도 엄청 그러니까 볼륨의 음압이 엄청 커져서 이외 흔히 말하는 나중에 이제 그 마스터로 이 웨이브를 뽑으면 파형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파형이 이렇게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 알지만 파형이 이렇게 들쭉날쭉 위아래로 사인파 위아래로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올릴 대로 올려서 무슨 똥같이 나와. 굵은 똥 있잖아요. 이렇게 깔끔한 똥 있잖아요. 이게 아나콘다 같은 게 하나 나와요. 음압이라는 거죠. 음압.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데시벨의 최대 끝까지 올려가지고 옛날에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가 좀 볼륨이 작은 구간이구나 그 표시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거든요. 꽉 차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경쟁. 어떻게든 이 소리로 들었을 때 그 길거리에서 무슨 틀어주는 거 들었을 때 바로 캐치할 수 있게 그리고 아까 말했던 후킹 멜로디를 앞에 배치하기 시간은 3분 이내로 하기 뭐 어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컴퓨터 이게 실제 악기를 쓰는 게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생각에 사람이 직접 쳐줬을 때 좀 맛이 나는 거 몇 개들 예를 들어 현악기 같은 것들 몇 개 말고는 거의 다 찍죠 이제. 다 이제 그냥 그 컴퓨터 안에서 다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몰아갔는데 영화도 아마 네, 지금 뭐 숏버스라는 유튜버가 이제 이 경향 중에 하나인데 3-4분 정도 되는 꽁트를 찍고 이제 코믹 장르를 치중되어 있는 콘텐츠를 쏟아내는데 조회수가 뭐 못해도 몇십만, 많이 나오면 몇백만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제작비도 많이 다운을 이제 많이 낮아지면서 그런 진입 장벽이 좀 낮아졌고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선택한 거는 짧은 꽁트 아마 코미디언 출신 분들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종의 가능성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 그거 봤는데 보다가 멀미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게 템포가 요즘 유행하는 거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마 뜨는 거 없이 밥 먹었냐? 밥 먹었어? 뭐 했어? 이런 식으로 근데 카메라가 또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옛날에 하듯이 풀샷 빠졌다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딱 2대를 가지고 계속 대화 흐름에 맞춰서 끊고 계속 반복을 하니까 어느 순간 보고 있는데 멀미가 나는 거예요. 재밌는데 못 보겠는 거야 나는. 그렇긴 한데 그게 이제 저는 트렌드에 맞는 편집이 아닌가.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다는 걸 나는 머리로 이해는 하는데 내 몸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지. 제가 그런 유튜브 편집을 몇 번 해봤어요. 말을 되게 많이 하는 유튜브 편집을 몇 번 해봤는데 그 요즘 스타일로 말 뜨는 거 다 잘라내면서 했는데 똑같이 말을가 뜨더라도 예를 들어서 말이 끝나고 나서도 사운드가 배음이 남아가지고 파역이 다 안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은 그걸 갖다가 다 보고 사운드가 완전 뮤트됐을 때를 기준으로 말을 자르는데 근데 요즘 분들을 보면 파형이 살아있는데 툭툭툭 잘라요. 그럼 사운드는 내가 듣기엔 다 튄다고. 틱 소리가 나요. 그래서. 네. 근데 그냥 가는 거야 그게.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전에 그 편집 스타일이 크게 변하면서 그 감정의 시작만 보여주고 중간 끝을 안 보여주고 컷하는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슬픈. 이걸 또 이제 좀 예를 좀 들어주죠.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만 너무 아는 얘기하지 말고. 저는 이제 구체적인 예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이거 장면으로 예를 치면 슬픈 장면인데 옛날 영화 90년대 영화로 치면 울음소리가 나고 풀샷으로 빠져서 방을 보여주면서 그 그림자 슬픈 그림자까지 다뤄줬다면 얘기만 들어도 슬프다. 네. 트렌드 많이 본 것 같은 장면. 트렌드가 바뀌면서 눈물이 떨어지기 직전에 컷. 네, 그 다음 영화로 넘어가는 거죠. 감정의 가행을 계속해서 이제 끊어가면서 그 편집의 스타일이 저는
그때 세련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너무 감정적으로 날 힘들게 하지 마. 웃긴 것도 웃긴 벙찐 표정을 시작할 때 컷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그 극단에 와 있는 게 아마 지금 유튜버들인 것 같고 그 유튜버의 엔딩을 보면 약간 코미디니까 재밌는 표정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재밌는 표정이 완성되기 직전에 끝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웃어도 되는 거 맞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딱 끝나서 이게 좀 제 개인적으로는 트렌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얘기가 안시상 그거 아니었어요? 근데 전 뭔가 지금 요즘 시대의 환경에 대한 일부는 OTT와 영상 업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방송 상관없이 끊어도 돼. 한수성님 얘기하고 싶은 건 먼저 치고 내가 몇 번 봤어요.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말하려다 까먹었어요. 저도 이어진 이야기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얘기 좀 하세요. 네. 그냥 막 치고 들어와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다른 한 편을 꼽아본 게 또 방송이 끝나가면서 작년에 이제 좋았던 시도라고 이게 작품이 끝까지 가면 이것도 이제 이 작품은 조금 뭐랄까 약간 힘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좋은 시도였다. 한국적 입장에서는 이제 구경이가 좋았다. 이제 그 두 작품 구경이와 괴물이 제일 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유가 이제 구경이도 JTBC 작품이었죠. 네, 아마 이영애 씨 나왔던 이영애 씨가 복귀작을 했던. 근데 이제 그 시도가 좋았죠. 일단 전형적인 그 코지 미스테리 풍의 약간 라이트한 심리 스릴러물로 가는데 전 재밌었던 양상이 뭐냐면 이게 분명히 시작이 코지 미스테리다. 근데 이게 한국적인 리얼리즘의 한계를 못 벗어나니까 오히려 거기서 이상한 테이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코지 미스테리면 그냥 약간 그런 붕뜬 코미디가 약간 깔려야 되는데 세계관 자체를 이렇게 현실에 좀 띄워버려야지 성립이 되는 게 있죠. 현실에 띄웠어. 그리고 붕뜬 코미디가 나와. 근데 한국적 이 작가나 제작진이나 촬영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배우를 잡아내는 앵글이라든가 이 모든 게 한국적인 리얼리즘 베이스에서 키 크고 자란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그 코지 미스테리가 한국적 리얼리즘이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게 스며들어가지고 이상한 테이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 드라마가. 이게 아까 방금 말한 괴물은 진짜 극한의 리얼리즘으로 가는 스릴러물인데 이게 리얼리즘은 아닌데 그렇다고 너무 붕뜬 것도 아닌데 근데 원래 이 코지 미스테리 장르에다가 또 약간 그 젊은 취향의 그런 인디뮤직이나 이런 음악 취향도 굉장히 세련되게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드라마 OST 같이 안 쓰고 음악도 신선하고 좋아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조합들이 좋게 말하면은 신선한 테이스트였고 나쁘게 말하면 이게 뭔가 불일치하면서 나오는 이상한 굉장히 되게 재밌는 결과물이 나왔어요. 저는 그게 어떤 효시라고 보고 이게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보고 끝까지 보고 나서 느낀 거는 이게 결국 이런 거야. 내 안에 리얼리즘이 이길 것이냐 내가 추구하는 힙이 이길 것이냐. 그 감독님이 드라마계 박찬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다고. 구경이가 어쨌든 그런 거고 박찬욱 감독님이나 기타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 여태까지 나왔던 그 이영애 씨로 상징됐던 어떤 그 한국 영화의 뉴 웨이브들 그 흔히 말하는 박찬욱, 봉준호 뭐 이 세대의 그 어떤 것들이 한국 영화가 오마주되어 가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이영애 씨가 갖고 있는 그 상징 왜냐면 이 드라마의 시작이 이거였대요. 이영애 씨가 진짜로 그러니까 집에서 너드다가 그 추리력이 뛰어난 수사관인데 뭔가 상처 때문에 집에 있다가 사건이 일어나서 이분의 능력을 필요로 해서 이분을 방에서 끄집어냈는데 설정상 그 가수 이소라 씨가 작업이 없을 때 집에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사제 만렙이시잖아요. 실제로 참고하셨다고. 네. 그분이 만약에 이소라 씨 같은 캐릭터가 그 만렙 캐릭터가 세상에 나와 뭘 하면 어떨까 이런 상상 속에서 나왔던 거라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즐거웠던 건 제일 마지막에 이영애 씨가 거의 노 메이크업 수준의 그러니까 자신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영애라는 이미지를 버리고 다른 이영애 나오는데 재밌었던 게 마지막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영애 한 번도 못 봤잖아요. 풀 메이크업. 그래서 마지막에 구경이 그 주인공 이영애 씨가 주인공이 탐정사무소를 여는데 첫 의뢰인이 배우 이영애가 나와. 풀 메이크업 하신 분이 목소리도 다시 원래 톤 있잖아. 여기가 구경이 씨 사무소인가요? 하고 나오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이 카메오도 아니고 본인이 카메오로 나오는데 너무 놀라는 거야. 구경이가 완벽한 부캐가 되는 순간. 네. 그래서 보는데 이럴 수가 뭐 예를 들어 아는 사람이라 뭐 이렇게 전지현 씨가 카메오다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카메오로 나오는데 이렇게 놀랄 일인가. 그러니까 되게 파격적인 시도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굉장히 재밌고 공간도 기존에 설정했던 것들 드라마에 설정했던 것 좀 더 로케나 이런 거에서 참신한 공간을 보여주려고 엄청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그 시도가 좋았고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국적인 토양에서와 부딪히는 지점들이 과연 이제 이후 드라마에서 무슨 유산으로 남을 것인가. 보통 한국에선 그렇게 한번 실패하고 나면은 그 토양은 사라지죠. 그러니까 나름 성공은 했어요. 이게 화제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지. 이게 어쨌든 한국적인 토양에서 뭐가 왔다 이거.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웨스트 코스트 사운드 가서 김현철의 시티팝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이후 세대가 이런 장르물을 만들 때 이제 우리 이후 세대라는 건 예를 들어 우리 그때 김초엽 씨 얘기도 했지만 소설가도 그렇고 이렇게 세대가 바뀌어서 전혀 다른 소재나 전혀 다른 어떤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쏟아낸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후 세대가 과연 이 국영이의 유산을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뭐랄까 포인트 한국의 장르물의 추이에 있어서 되게 어떤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근데 물론 일회성 끝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일반 대중 기준으로 제 생각에는 적당히 세련됐다기보단 좀 많이 힙했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코지 미스테리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소품스러운 귀여운 미스테리물들 이게 뭐 개를 찾는 뭐 그런거라던가 사실은 봉준호 감독 데뷔할 때 그 플란다스에게도 그런 뉘앙스들이 그렇죠. 있었고 근데 사실은 이상향은 매니아들이 생각하는 공부한 사람들이 이상향 예를 들어서 거북이는 의외로 빨리 헤엄친다라던가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한국에서는 한국 관객들이나 한국 문화 자체가 그런 장르들이 약간 뛰어서 내부의 세계관이 그렇다 치고 넘어갈 때 핍진함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거가 잘하는 사람들이 원래 일본 영화계인데 일본 영화를 보고 우리 관객들이 승을 내잖아요. 그런 순간 넘어갈 때.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아직 사실 구경을 안 봤는데 이 대표님 말씀이 듣고서 한번 봐보고 싶은 게 거기에 이제 한국식 리얼리즘이 가미가 됐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저도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말한 그 지점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붕뜸을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거기다 리얼리즘을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말이 되고 논리가 나오는 거야.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러면 또 이제 모두 까기 모두 되는데 이게 세계관이란 말 엄청 유행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광야요? 네, 광야로 대표되는 네. 에스파에 네. 그 세계관이란 말 뭐 방탄이 세계관이고 사실 아이돌 시장에서 이제 방탄이 대성공을 하면서 좀 더 보편화된 게 있죠. 그런데 세계관이라는 말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광야야.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어떤 엄청난 룰이 있고 질서가 있고 막 우리가 생각 못한 이 세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말 안에 사소한 그 일상에서 보이는 사소한 약간의 비틀림 이런 것 다 포함되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런 것도 일종의 그 세계관이란 말 자체가 사실 아직 정의가 다 안 됐지만 근데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생각할 때 세계관이라는 거는 그런 사소한 거 말고 시시한 거 말고 마블. 대단한 거 가져오라 이거 대단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승을 낸다라고 이 대표님한테 승을 내라 이런 시시한 거 보려고 내가 지금 2시간 동안 이러고 있었어라는 이거란 말이 대단한 거 내놔라. 그런 것들이 보고 있으면은 좀 예. 우리가 영화 얘기할 때 자주 얘기하는 핍진성이라는 게 사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세계관이라는 게 모든 작품마다 각자의 고유의 세계관이 있고 그 안에서 얼마나 현실성을 느끼게 해주냐의 문제인데 보통 그냥 우리는 이제 세계관이라는 말을 엄청 큰 영화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라고만 뭐 보통 생각하는 게 뭐 아시모프나 조앤 롤링이나 뭐 에반게리온 톨킨이나 뭐 이 정도 돼야 세계관이란 말 쓸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이 얘기가 돌고 도는 얘기인 게 저는 재밌는 게 이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구경이의 그 재밌는 점이라는 걸 저는 사실은 드라마를 다 못 보고 이영애 씨가 오랜만에 복귀했다는 얘기를 듣고 궁금했던 차에 유튜브에 하이라이트 정리가 있긴 봤어요. 근데 보다가 되셔. 보다가 좀 보다가 재밌으면 그냥 봐야지 하고 봤는데 끝까지 보고 나니까 굳이 안 봐도 되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기서는 스토리와 하이라이트와 어떤 장면들은 보여주지만 이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작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이질감 좋은 점은 다 제거된 걸 저는 본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핵심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 이제 그렇게 소비하는 사람들은 그 스토리에서 야 그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냐에서 끝나는 얘기죠. 근데 그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작품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이 대표님이 말한 그 세계관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비판적인 태도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대표님이랑 사적으로 이런 대화를 많이 하는데 세계관 얘기 우리 한번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세계관이란 것에 대해서 만드는 사람도 그런 무슨 거대 담론인 것처럼 접근을 하니까 거꾸로 세계관이라고 내세운 것들이 다 허접해요. 이게 너무 위험한 발언인가? 아니죠. 허접하지. 허접해. 뭐야 그게. 장난해? 제가 사석에서 늘 하는 말이 세계관은 됐고 세계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세계의 질서라는 것은 막 뭐 히어로가 있고 캡틴 아메리카 100년 동안 냉동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세계관 할 거면 엑소가 초능력이 있으면 나와서 진짜 아는 형님에서 초능력을 쓰라 이거야. 그러니까 세계관 그거를 스태프들과 같이 해서 오늘 아는 형님 CG를 특별히 처리해서 세계를 보여줘야지 세계관을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건 그냥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선언이잖아. 네, 근데 그러면 일방적인 선언을 했으면 그 안으로 누군가 몰입해서 들어가는 적극적인 소비자도 있겠지. 근데 문제는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왜 세계관이 있냐라고 생각하면 여태까지 얘기한 이 컨텐츠를 즐길 때 핍진함을 만들어냄으로써 좀 더 몰입감을 높인다라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본인들도 질색팔색하는 세계관이 무슨 세계관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드라마를 만드는데 거기서 박 박사님이 티모시 살레는 보다 더 미남인 세계관을 제가 창조했다고 치면은 그랬다 치고 넘어가면 사람들이 안 믿죠.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그 작품 안에서 제가 그걸 설득을 해내면 그 세계관은 세계가 되는 거야. 성립이 된다는 거지. 이게 반년 전에 박 박사가 했던 말이 있어 방송에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망하는 길인데 왜 그걸 가려고 하는가. 딱 그 얘기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뭐 똑같이 그러니까 일종의 메타버스 요즘 메타버스 타령하는 거랑 똑같아. 액세서리야. 세계관이라는 말을 액세서리로 쓰고 있어요. 난 이런 것도 아는 힙한 사람이야라는. 그러니까 진짜 세계관을 제대로 보여줄 거면은 진짜 대단한 걸 만들라는 게 아니라 대단한 거를 채우는 실질적인 것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랬다고 주장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계가 없이 세계관만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구경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실제로 영상물을 찍고 연기를 해야 되니까 배우를 앉혀놓고 연기를 시켜야 되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는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저절로 케미가 생기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쌓여가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생기는 핍진함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설정이라는 게 쌓여가는 건데 그런 종류의 그런 과정 없이 선언만 하지 말라 이거. 메타버스 선언해가지고 주식 떡상시키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구경이로 다시 돌아가면 구경이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리얼리즘이 충돌되는 곳에서 왁구를 맞추려다 보니 얼기설기 구멍이 난 데가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기본적으로 연쇄살인범을 잡는 스릴러 구조다 보니까 그 범죄에 그게 좀 타이트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게 루즈해. 약간 이렇게 구멍이 있어. 근데 원래는 그거를 아시겠지만 그런 이 코지 미스테리 붕 뜬 분위기로 돌파를 해야 되는 건데 이 팀도 차마 그렇게 못하니까 막 흔히 말하는 일본식으로 치면 왜 이영애 씨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깜짝이야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그 이상한 불균질과 충돌이 그리고 그걸 또 메꾸려고 다른 무슨 시도를 해 또 뭔가 이게 좀 더 그래 보이려고 뭔가 하는 시도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장르물 중에 한국 장르물이 되게 많이 수준이 올라왔고 좋다고 해도 한국 장르물이 여전히 안 됐던 게 뭐냐면 캐릭터가 끌고 가는 장르물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저는 구경이 이전에 한국에서 캐릭터가 끌고 갔던 장르물로 유일하게 기억나는 사람 강철중이야. 강철중 말고는 그잖아. 강철중은 캐릭터가 너무 남기 때문에 2시즌 3시즌 나와도 될 법한 캐릭터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예를 들어 저기 누구야 그 황해의 면가 요 정도. 이 대표님이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면가. 범죄도시 마동석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장르물이 올라오면 원래 캐릭터가 남고 그 캐릭터 때문에 자가 발전해서 흔히 말하는 멀티유즈, 이게 돼야 되는 건데 한국은 리얼리즘이 강하다 보니까 장르를 만들어 놓고도 그 리얼리즘, 그 세계, 그 이야기 구조를 타이트하게 닫아놓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캐릭터가 안 남아요. 그냥 그 영화에 나왔던 형사인 거지 그 형사가 나오는 걸 또 보고 싶은 건 없어. 그런 범죄도시 마동석 씨나 이런 것 좀 몇 개가 없는데 이 구경이가 이제 드라마에서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이 해냈다 이거지. 근데 그건 온전히 이영애 씨가 가진 굉장히 독특한 저는 가끔 이영애 씨 보면 솔직히 말하면 이영애 씨 연기 잘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은. 근데 그건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존재감이 있죠. 그 이영애 씨가 갖고 있는 그 진짜 그 어떤 그게 있어. 그러니까 연기를 못한다고 느끼는 것도 아니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단이 안 서고. 진정한 고수 아닙니까 원래. 그렇죠. 그래서 그 멋있었던 게 중간에 그 마지막 그 장면에서 그 이영애 씨가 정말 카메라를 정면을 딱 쳐다보면서 무슨 묘한 표정을 짓는 게 있거든요. 얼굴을 싹 가리면서. 근데 그때 정말 멋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캐릭터가 정말 멋지게 이렇게 정면을 딱 보면서 나를 선언하는 게 잘 없으니까. 한국은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이게 장르와 리얼리즘이 충돌하면서 뭔가 자기끼리 뒤죽박죽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영애 씨가 그거를 뭔가 다른 스태프들과 함께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게 어느 정도 주요했고 그리고 리얼리즘과 붙였어도 뭔가 그림이 나오는 거를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설계를 해줬다. 이게 제가 생각에 이게 완전체는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때도 뭐 살인의 추억이나 올드보이 보고 우리 한국도 이제 된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이제 뭐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런 의미로 또 아까 괴물의 JTBC와 함께 그러니까 이게 JTBC가 그래도 그동안 시나리오를 나름 탄탄하게 해왔던 거에 대한 어떤 일련의 결과물이 아니었는가. 그러고 보니 지리산도 JTBC였군요. 아닙니다. 그건 TVN이죠. TVN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본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제가 지리산도 일부를 보다가 이게 되게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산업적으로 되게 재밌는 게 저 한 2, 3부까지는 그래도 보다가 네. 그 뒤로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이슈가 제일 됐던 게 광고 문제였잖아요. 광고도 광고고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핵심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1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1화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산에서 헤맨다잖아요. 그게 다야. 산에서 헤맨다. 그러면 보통 시나리오를 쓸 때 시나리오는 없더라도 산에서 헤맨다가 주요인 거면 산에서 헤맨다가 왁구가 나와야 되잖아요. 스케치가 아니라 산에서 헤매는 이미지가 아니라 네, 과정이 있어야죠. 산에 어디에 있고 어쩌다 보니 어디로 굴러떨어졌고 근데 그거를 누구는 지나가면서 못 봤고 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내 50분 내내 헤매는 걸 스케치로 찍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디 있는지 쟤를 이런 감정 관계가 없어. 이 대표님 모르시네. 영상미로 돌파하려고. 나랑 장난쳐? 아니 근데 제가 지리산 얘기 꺼낸 거는 작품성 이런 거는 사실 뭐 크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 인터넷에서 반응했던 게 그 광고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그랬다 치고 넘어가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OTT 때문에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넷플릭스 이런 걸 다 보다 보니까 너무 그게 눈에 도드라지는 시대가 와버렸는 게 이게 뭐 시대착오적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심한 말이라고 치더라도 이게 같은 시대에 제작되고 있는 드라마에서 그리고 그게 작가가 김은희 작가고 굉장히 기대받던 작품이 얻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작 환경의 그 변화를 해서 너무 급하게 속도가 빨리 변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이제 그 명시적으로 딱 드러난 사건이 아니었나 저는 그쵸.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도 지리산 한복판에서 에그드랍을 들고 나올 때는 거의 에그머니였지. 저도 그걸 보는 순간 저거 광고라는 거 딱 알겠고 궁금했어. 저기 지리산에 에그드랍 왜냐면 제가 시골에 살아서 알 거잖아요. 에그드랍이 있다라는 거를 풍문으로만 들어봤지 이거 모르는데 지리산에서 저게 가능한가?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끝나고 인터넷에 바로 지도 띄워가지고 가장 근처에 있는 에그드랍 대리점이 어딘지가 짤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떨어져 있던가요? 그냥 70몇 킬로인가 있어요. 진짜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남해 다른 도시 아주 먼 곳에 하나 있는 게 다였던 거죠. 퀵으로 보내면 한 5만 원 나오겠네요. 보낼 수도 없죠. 그걸 누가 퀵으로 보내겠어? 일단 사람이 차가 못 들어가는 동네에 있는 딱 그거였는데 약간 그래서 에그드랍 나오고 전지현 씨의 그 스포츠웨어 그 등산복 그거 패션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이 아까 말한 핍진성 다 무너지면서 근데 이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왜냐면 적당히 하는 것 중에 좋은 예가 어쨌든 간에 지금 TV 드라마는 그걸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 추세가 보니까 TV 드라마 주로 이제 SBS가 그걸 좀 영리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SBS가 적당선에서 끊더라고. 그냥 왜 먹으러 왔는데 거기가 스폰이다 정도지. 옛날에는 먹으러 와서도 한 번 더 찍어야 됐잖아요. 이게 그거래. 요즘 유행하는데 좋대 이러면서. 그게 PPL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몇 컷이 나와야 되고 뭐 클로즈업이 나와야 되고 뭐 상품명이 누구 배우를 통해서 뭐 거론되어야 되고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이병헌 감독님의 그 걸작 멜로가 체질인가 거기서 보면 주인공 중에 한 분이 그 PPL을 하는 담당자 여자 주인공이 그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스릴러인데 남자 주인공이 죽었어. 바닥에 그 남자 주인공이 땅에 누워서 남자 중에 피 흘리는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피를 따라서 카메라가 가. 카메라 끝에 사탕이 있어. 아니, 그래서 지리산에서도 그런 1회에 바로 그거 나올걸요. 무슨 건강 보조식품 뭐 하는 나와요. 그게 마치 시트콤처럼 그게 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우리 옛날에 봤던 그 짐 캐리 나온 영화 트루먼쇼. 트루먼쇼에서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뜬금없는 장면에서 그 부인이 뭔가 광고를 읊는 그 느낌이 이렇게 기시감처럼 딱 느껴지면서 와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거는. 제작하기 전에 PPL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본을 써놓고 촬영을 시작한 다음에 PPL이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작가가 이제 그 다음 지금 12, 13부 빨리 써야 되는데 2화에 PPL 녹여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공을 들여서 뭐 이제 그 자연강장제를 넣고 하는 품을 들일 수 있는 타이밍도 아닌 상황이니까 좀 작가 입장에서는 대단히 짜증나는 일일 수 있는 거죠.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짜증나는 거죠. 사실 모든 사람 짜증나지 중간에. 하는 배우도 자기도 그 얼마나 싫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우리 제품 잘 나오는지 체크하러 가신 직원분들도 눈칫밥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이 뭐 되게 높은 직급이어서 현장에서 PD 무슨 대PD처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니터 보는 게 아니라 그분 그거 나오는지 모니터 감독님 옆에서 이렇게 약간 맞습니다. 눈치 보면서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곁눈질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지 않는 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분위기가 된 거네 어떻게 보면. 그 광고주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수치상으로. 그렇긴 한데 지금 공중파 아마도 방송국 대부분 마찬가지일 텐데 공중파들은 드라마를 찍어서 돈을 쓰는 구조거든요. 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드라마면 100억을 다 집행하는 게 아니라 한 50억만 주고 50억은 너네가 PPL로 채워 넣어. 이런 식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PPL을 안 넣으면 이제 제작이 안 되는. 그러니까 아예 구조적으로 싹 바꿔야 되든지 하여튼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제 생각엔 구조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게 지금 방송국의 시청률은 계속해서 떨어질 거고 모두가 OTT로 건너가서 충분한 제작. 네, 맞습니다. 방송국은 끝나지 않을까. 구조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게 그냥 고사하에 가는 과정에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는 그러니까 PPL이 왜냐하면 너무 그렇게 해버리니까 PPL이 뭔가 절대 악인 것 같은 그런 느낌, 필요악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잘 녹이면 된다 이거지. 잘 녹이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런 의미에서의 구조. 그럼 PPL이 좀 먼저 선입돼가지고 작가와 이렇게 교류가 돼서, 그럼 이거는 우리 로코인데 이렇게 여주인공한테 자양강장제 변비약 이건 좀 아니지, 이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네, 근데 PPL을 넣는 기업 입장에서도 드라마가 나올 때 팔아야 되거든요. 촬영을 1년 전에 했는데 1년 뒤에 어떤 상품이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 등산복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넣고 이제 다음 주에 바로 틀어야 이 옷이 잘 팔리는 건데 이제 미리 입힐 수는 없는 모두의 거니까. 이유는 납득이 가는데 멀어져 눈에 보이는 게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보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도 알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협찬이 들어간 상품이 오히려 그 상품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지경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객들이 이제 시청자들이 알잖아요. PPL이 들어가야 된다는 PPL 자체에 대한 반감을 가졌다기보다는 PPL 때문에 몰입이 깨지는 걸 싫어하는 거지. 그렇죠? PPL이 그렇다 보니 어느 정도 익스큐즈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코미디 드라마에서 PPL 나올 때는 웃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방금 들었던 멜로가 체질에서 PPL 나오는데 그 대놓고 이병헌 감독님의 그 코미디다 보니까. 근데 꼭 예를 들어서 저기 도깨비의 카누 이제 공유 씨가 했던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PPL인 거 알면서도 그냥 몰입해서 봐주는, 그러니까 그랬다 치고 하고 넘어가준 그것도 PPL을 일종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여주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지리산은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게 약간 제작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꼬이면서 그 자본이 투자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꼬이면서 좀 되게 안 좋은 케이스가 됐고, 그러면서 PPL 때문에 그렇게 반상이 구분돼 버리는 현상에 대해서 되게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지리산이라는 프로젝트에 그 대여 아티스트들이 너무 많이 참여를 했어요. 대여? 네, 주연급 배우가 너무 많이 나왔고 그 작가님과 감독님이 이제 탑 감독님이시다 보니까 거기 인건비만 해도 어마어마해서 이제 PPL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우리 학교는 그걸 보면 신인 배우들로 해서 액션씬을 엄청 잘 찍었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신인 배우들이니까 힘듦을 감수하지 않았나.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탑 배우한테 이제 땅에 모른 척 합시다. 탑 배우님들 존경하고요. 한 3번 액션씬 3번 엔진 내서 숨 돌리기도 전에 한껏 더 가시죠. 이러면 뭐 혼나지 않습니까? 저희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싶으면 신인 배우랑 하는 것도 방법인 게 이제 OTT가 열어준 가능성인 거죠. 그렇죠. 그게 넷플릭스니까 가능했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지금 그 배우들 데리고 그렇게 찍는다는 거는 흔히 기존 시스템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이죠. 누가 보겠어. 아는 사람이 안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작년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화제작이 없는 상황에서 수준은 올라갔고 OTT가 시장을 재편해서 관계자의 얘기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다.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려고 이제 일부를 했다. 영상 콘텐츠의 그 2021년에 경향에 대한 소고. 약간 문체부 보고서 스타일로다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기 대선 주자는 곧 저기 대선 되잖아요. 이제 결정되면은 바로 이제 2회차부터 들으시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지금 한국의 문화 지금 영상업계 정책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동향이 돌고 있구나. 아날람이다. 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 되실 분들이 누가 되실 분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을 위해서 이제 드리는 재언이라는 측면에서도 내가 이렇게 제작을 했다. 그럼 정권 바뀌면 이 대표님은 문체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뒤에서 모사. 왜 그렇게 앞에 쓰려 그래 다들. 유명해지면 안 된다. 그럼 유명해지면 안 된다. 책사, 모사, 라스푸틴. 혹시라도 들어가게 되시면은 네. 뭐 밥이라도 한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해서 1부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시 돌아오는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자, 수고해주신 두둥실님, 박박사님, 윤 관장님, 한수성님 감사합니다. 저 한수성님 저기게 더 과감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뭘 그렇게 이렇게 그러세요. 다음 부에는 한수성님 중심으로. 아니 근데 안 본 것도 있고 제가 바로 그 2배속으로 보고 유튜브로 보고 많은 그 대표적인 세대여서. 그러니까. 구경이는 보셨어요? 안 봤어요. 그것도 그냥 유튜브 클립으로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흥미 없음.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못 들었네. 그러니까. 다음 2부에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다시 2부로 돌아오고 1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